프롤로그 배신의 그릇. 내 평생의 땀이 밴 국밥집이었다. 사골 꼬는 냄새가 훈장처럼 배어있는 곳.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내 청춘과 맞바꾼 삶의 터전. 그날따라 아들놈 진수 녀석의 얼굴이 잿빛으로 죽어 있었다. 늘 번지르르 하던 낯짝에 생전 처음 보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며느리 미영은 그 옆에서 억지 미소를 입에 걸고 안절부절 못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육수를 젓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올 것이 왔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올 말이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흔들 것이라는 것을. 그게 가게가 넘어갔습니다. 도박빚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쿵.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가게가, 내 인생이 넘어갔단다. 저놈의 손끝에서 종이장 같은 노름판 위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끓여낸 국밥이 목구멍에서 역류하는 것 같았다. 며느리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어머님, 진수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어머님 편히 모시려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실버타운이에요. 이제 험한 일 그만하시고 편히 쉬셔야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편히 쉬라고? 내 자궁을 찢고 나온 저놈을 위해 평생을 솥단지 앞에서 뼈가 녹도록 일한 나에게 이제 와서 편히 쉬라니. 그것은 위로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내 눈은 아들놈을 향해 있었다. 내 마지막 희망, 마지막 핏줄. 진수야,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이 어미를 버리겠다는 거냐? 녀석은 끝내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저 바닥에 시선을 처박은 채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 침묵이 천마디 비수보다 아팠다. 이미 내 짐은 꾸려져 있었다. 단출한 옷 몇 벌이 전부였다. 평생의 세월이 작은 보따리 하나에 담겼다. 놈들은 나를 짐짝처럼 차에 실었다. 익숙한 골목길이, 내 국밥집 간판이 차창 밖으로 멀어져 갔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었다. 저놈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차가 멈춘 곳은 을씨년스러운 건물 앞이었다. 평안 실버타운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회색 건물. 내 마지막 종착지였다. 아들놈은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며느리년이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 말은 빈 그릇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돌아서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내 모든 것을 국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내어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뿐이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좋다. 내 놈에게는 이제 내 놈에게 줄 국물 따위는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 두고 봐라. 이 어미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나는 마른 눈으로 맹세하고 또 맹세했다.
일장 버려진 시간의 국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해묵은 먼지 냄새와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아려왔다. 아들놈은 여기가 지상낙원이라 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볕 한 줌 들지 않는 이 시멘트 독이 내 마지막 집이었다. 낯선 침대 시트에서는 바싹 마른 슬픔의 냄새가 났다. 하루는 복사한 듯 똑같이 흘러갔다. 아침 6시 기상,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 정해진 시간에 밥이 나오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9시가 되면 칼같이 불이 꺼졌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육당하는 기분. 복도를 오가는 노인들의 굽은 등에서 나와 같은 그림자를 보았다. 자식에게 버려진 시간들이 유령처럼 회색 복도를 떠돌고 있었다. 옆방의 김노인은 아들 자랑이 유일한 낙이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아들인데도 올 때마다 뭘 사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공허한 눈빛을 볼 때마다 나는 차라리 입을 닫았다. 내 아들놈은 나를 이곳에 쳐넣고 전화 한 통 없다. 무슨 자랑을 할 것이며 누구에게 한탄을 하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뱉어낼 곳이 없었다. 텔레비전 소리만 멍하니 바라보다 문득 그 뜨거웠던 부엌이 떠올랐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전부터 불을 지폈다. 밤새도록 뽀얀 국물을 우려내던 가마솥, 내 무릎보다 높이 쌓여가던 뚝배기들, 땀으로 흥건한 등을 두드리며 어무이 국밥 한 그릇 더 외치던 손님들의 얼굴. 그렇게 평생을 국물에 내 젊음을 고았다. 내 손마디를 녹여 넣었다. 거칠고 투박해진 내 손이 부끄럽지 않았다. 그 손으로 내 새끼를 키웠으니까. 그 국밥 한 그릇으로 진수를 키웠다. 갓난쟁이 때는 젖 대신 쌀뜨물을 먹였고 자라서는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 먹였다. 어느 날 밤 아들놈이 불덩이 같은 몸으로 끙끙 앓았다. 의원은 없고 약살 돈도 없던 시절, 나는 밤새 부엌에서 불을 뗐다. 귀한 닭 한 마리를 잡아 푹 고아 기름을 걷어내고 찹쌀과 인삼을 넣어 죽을 쑤었다. 그걸 후후 불어 아들 입에 넣어주자 며칠 만에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났다. 내 음식은 그런 것이었다.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었다. 시장 좌판에서 번 돈푼을 악착같이 모아 남들 다 입는 메이커 교복을 사입혔고 식당 월세 낼 돈을 아껴 아들놈 대학 등록금을 댔다. 등록금 봉투를 쥐어주던 날 진수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눈 녹듯 녹여주었다. 그 약속이 이토록 가벼운 거짓말일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다. 내 등골을 빼서 아들의 기둥을 세웠다. 그 기둥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나를 내리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곳에서 나오는 멀건 국은 음식이 아니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맹물일 뿐. 아무 맛도 아무런 온기도 없었다. 내 국밥은 그렇지 않았다. 한 그릇에 정성을 담고 세월을 담았다.
돼지뼈를 몇 시간이나 고아낸 진심, 그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아들놈. 아니, 알면서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게지. 내 모든 것이 담긴 그 식당을 도박 빚에 팔아넘긴 놈이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들은 눈빛이 텅 비어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다 지쳐버린 사람들. 나도 그들처럼 될까봐 두려웠다. 창밖을 볼 수도 없는 이 방에서 나는 썩어가고 있었다. 분노가 들끓다가도 이내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악을 쓰며 울고 싶어도 이젠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가슴속에 응어리진 화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갔다. 문득 짐 가방 구석에 처박아둔 낡은 노트 하나가 생각났다. 어머니의 어머니, 그 옛날 궁에서 일하셨다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기름때와 세월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진 노트. 그 속에는 내 국밥의 비법뿐 아니라 내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했던 수많은 음식의 조리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다. 아들놈에게 가게를 넘길 때도 그 노트만큼은 품에 숨겼다. 그것마저 빼앗길 수는 없었다. 내 인생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평생을 바친 대가가 이 차디찬 방 한 칸이란 말인가? 버려진 시간의 국물은 너무나도 차고 썼다.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뱉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렇게 썩어갈 수는 없다. 내 손맛은,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장 낡은 노트의 가치, 몸뚱이가 썩어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내 인생이 이따위 무미건조한 국처럼 끝나게 둘 수는 없었다. 무력감의 늪에서 아주 작은 분노의 싹이 돋았다. 그것은 살아야겠다는, 아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짐 가방 깊숙한 곳에서 기름때 묻은 낡은 노트를 꺼내 들었다. 한지 위에는 닳고 다른 붓글씨가 세월의 무게를 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어머니, 수라간 상궁이셨던 할머니의 유산. 그것은 내 존재의 뿌리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실버타운의 공동 주방은 내 평생의 부엌과는 너무도 달랐다. 모든 것이 차가운 스테인리스로 번쩍였고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래 길들여 손에 익은 무쇠솥도 내 손때 묻은 나무 주걱도 없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손맛은 장소 따위를 가리지 않으니까. 마침 식당 구석에 처박힌 무가 눈에 띄었다. 바람든 무처럼 쓸모없어진 내 신세 같아 피식 헛웃음이 났다. 그 무를 들고 칼을 잡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묵직한 칼의 감촉. 무를 얇게 저미고 곱게 채 써는 동안 내 안의 모든 상념이 사라졌다. 손끝에 온 정신이 집중되었다. 나는 다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 들기름을 살짝 둘러 볶아낸 무에 쌀뜨물을 붓고 뭉근하게 끓였다. 별다른 양념 없이 오직 소금으로만 간을 맞췄다. 노트에 적힌 첫 장, 겨울무는 그 자체로 보약이라.
기교를 더하는 것은 맛을 해칠 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렇게 끓여낸 맑은 무국 한 그릇. 내 속을 덮이고 꽁꽁 얼었던 마음을 녹였다. 국 냄새를 맡고 몇몇 노인들이 주방으로 모여들었다. 늘 식은 밥에 멀건 국만 받아 먹던 이들이었다. 나는 말없이 국을 한 그릇씩 떠주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국이야. 속이 다 풀리네. 죽은 입맛이 다 살아나는 것 같구먼. 칭찬에 인색한 이들의 입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터져나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음식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후로 나는 매일 주방으로 향했다. 남들이 버린 시든 채소로 나물을 무쳤고 딱딱한 콩을 불려 조림을 만들었다. 음식을 하는 동안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내 작은 나눔에 주방에는 웃음소리가 늘어갔고 회색 비치던 공간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내 아들놈의 무소식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요란한 젊은이들 한 무리가 들이닥쳤다. 봉사활동을 나왔단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청년이 하나 있었다.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팔에는 울긋불긋한 그림을 새긴 영락없는 날건달의 모습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을 찍어댔다. 데니의 키친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라고 했다. 나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노인들을 구경거리 취급하는 듯한 그 눈빛이 거슬렸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김치를 담그는 내 옆으로 다가왔다. 어르신, 촬영 좀 해도 될까요? 그림이 좋아서요. 나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일에만 집중했다. 내 손에서 배추가 절여지고 무채에 고춧가루 물이 곱게 드는 과정. 그것은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어디서 굴러먹던 건달놈의 구경거리가 될 순 없었다. 무안해진 그가 돌아서려던 찰나 카메라를 든 다른 직원이 소리쳤다. 데니 씨, 이거 한번 맛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의 손에는 내가 막 버무려낸 겉절이 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청년은 마지못해 젓가락으로 겉절이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장난기 가득하던 눈이 커지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대체...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여전히 묵묵히 김치를 버무릴 뿐이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 김치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진지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다. 손으로 만들었지, 발로 만들었겠어. 내 퉁명스러운 대꾸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례했습니다. 저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런 맛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젓갈의 비린 맛은 완벽하게 잡고 감칠맛만 살렸어요.
배와 무에서 나온 단맛이 어쩜 이렇게 조화롭죠? 마치 잘 짜인 교향곡 같습니다.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음식을 아는 자의 눈이었다. 내 국밥의 가치를 몰라봤던 아들놈과는 다른. 나는 처음으로 칼을 놓고 그를 마주 보았다. 그는 내 앞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혹시 이 노트에 비법이 있는 겁니까? 나는 대답 대신 노트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쳐들었다. 한자 한자 더듬더듬 옛 글씨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경이로움으로 이내 존경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보였다. 한참 동안 노트를 들여다보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용어와 조리법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방식 그대로입니다. 이건 사라진 줄 알았던 우리 궁중 요리의 원형이에요. 이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그의 외침에 주방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쏠렸다. 나는 그저 담담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보물. 평생 내 손에 들려있던 이 너덜너덜한 노트가 보물이란다. 아들놈은 쓰레기 취급하며 버리라고 했던 이 노트가 내 지난 세월이, 내 손맛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처음 보는 저 시퍼런 청년이 알아봐주고 있었다. 가슴속 돌덩이 같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3장 세상 밖으로 나온 비법. 그 시퍼런 청년 데니는 며칠 뒤 나를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카메라 대신 두툼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자신과 함께 방송을 해보지 않겠냐고, 어르신의 손맛과 이 비법 노트를 세상에 알려야만 한다고 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진심으로 불타고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평생을 부엌대기로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카메라 앞에서 내 주름진 얼굴을 만천하에 보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데니는 끈질겼다. 이건 어르신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잊혀가는 우리 음식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역사. 참으로 거창한 말이었다. 나는 내 국밥의 역사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짓밟은 아들놈을 생각했다.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좋다. 까짓것 한번 해보자. 이 늙은이의 손맛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내 놈이 버린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다. 이순덕. 내 이름 석자를 써보는 것이 얼마만이었던가. 첫 촬영은 실버타운의 그 좁은 주방에서 시작됐다. 데니는 노트의 첫 장에 적힌 무국을 찍자고 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이야말로 가장 깊은 맛을 낸다면서. 나는 평소처럼 물을 썰고 볶고 끓였다. 카메라는 조용히 내 손끝을 따라다녔다. 나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았다. 오직 내 앞의 음식에만 집중했다.
음식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 그것이 내 요리의 전부였으니까. 며칠 뒤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다. 나는 볼 줄도 모르는 그것을 데니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나는 무심한 표정으로 묵묵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별다를 것 없는 영상이었다. 하지만 그 아래 달린 글들은 요란했다. 할머니의 손은 역사를 담고 있다. 저국 한 그릇에 철학이 있네. 진정한 마스터 셰프는 저런 분이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 시각 진수는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내쫓고 가게를 차지했지만 손님의 발길은 뚝 끊겼다. 다들 국물 맛이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자신이 끓인 국물은 그저 멀건 맹물일 뿐이었다. 비법을 알아내려 주방을 아무리 뒤져도 낡은 노트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짜증스럽게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인기 동영상 목록에 뜬 썸네일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버린 어머니가 웬 젊은 놈과 함께 웃고 있었다. 나의 두 번째 영상은 궁중 떡볶이였다. 고추장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낸 맵지 않고 담백한 옛날 방식의 떡볶이. 영상은 또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구독자 수는 순식간에 수십만으로 불어났다.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유명 식품 회사에서는 내 이름을 건 브랜드를 만들자고 제안해왔다. 나는 회색 죄수복 같던 실버타운의 옷을 벗고 데니가 사준 고운 한복을 차려입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다. 궁중요리의 대가 옥수당 이순덕 선생님으로 불렸다. 진수는 비톡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가게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아내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악을 써댔다. 당신 어머니만 있었어도 이 지경은 아니었을 거 아냐. 그 노인네가 뭘 안다고. 뭘 몰라. 당신이 인터넷 좀 봐. 그 영감탱이가 지금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단 말이야. 아내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내 모습이 보였다. 진수는 화면 속의 나를 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누렸어야 할 부와 명예였다. 저 늙은이가 감히 내 것을 빼앗아갔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데니의 소속사가 마련해준 볕이 잘 드는 아담한 한옥으로 거처를 옮겼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데니에게 우리 음식의 깊이를 가르쳤다. 그는 나를 스승으로 또 할머니로 따랐다.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토록 찬란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결국 진수의 아내는 짐을 싸서 떠나버렸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집도 가게도 아내도 돈도 오직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그는 폐인처럼 골목을 헤매다 우연히 텔레비전 속에 나를 보았다. 나는 한 요리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을 하고 있었다. 음식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결코 좋은 맛을 낼 수 없지요.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꽂혔다. 그는 이를 갈았다. 결국 모든 것이 저 노인네 때문이었다. 그깟 레시피 노트 하나 숨겼다고 아들의 인생을 이리 망쳐놓다니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내 다른 생각이 들었다. 아직 기회는 있다. 나는 저 노인네의 하나뿐인 아들 아닌가.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찾아가서 싹싹 빌면, 눈물이라도 흘리면 마음 약한 어머니는 분명 나를 용서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그려지었다. 나를 찾아야만 했다. 내게서 모든 것을 되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 믿으며. 에필로그 마지막 한 그릇. 초겨울의 햇살이 한옥마당에 비단처럼 깔렸다. 나는 툇마루에 앉아 잘 마른 시래기를 엮고 있었다. 장독대 위에는 탐스러운 메주가 겨우내 묵을 장맛을 잉태하고 있었다. 평화. 내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단어였다. 그 평화를 깨고 대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익숙했던 목소리의 자네였다. 어머니, 저 진수예요. 어머니. 목소리는 갈라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처럼 그 목소리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애원에 가까운 울음소리. 나는 못 이기는 척 자리에서 일어나 육중한 대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다. 기름졌던 머리는 까치집이 되었고 값비싼 옷 대신 남루한 잠바를 걸치고 있었다. 며칠은 굶은 듯 퀭한 눈으로 아들놈이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빌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어떤 연민도 어떤 분노의 파동도 잃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게 없는 사람이었다. 한참을 울던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옆에서 예전처럼 국밥을 끓이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이 아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번뜩였다. 용서가 아니라 재기를 꿈꾸는 자의 눈빛. 나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배가 고프냐? 내 물음에 그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을 본 것이다. 마음 약한 어머니가 끓여주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본 것이다. 나는 말없이 돌아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을 올렸다. 아들놈은 대문가에 무릎을 꿇은 채 기대감 어린 눈으로 부엌 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1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쟁반에 자그마한 상을 차려 들고 나왔다. 그 위에는 갓 지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내가 직접 담근 정갈한 나물 반찬, 그리고 뜨끈한 국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들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는 개걸스럽게 상을 받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몸을 멈췄다. 그리고 툇마루에 상을 내려놓고 그 앞에 나 스스로가 앉았다. 아들놈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는 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다. 아, 맛있다. 내 인생의 맛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어머니? 나는 밥 위에 나물을 얹어 맛있게 씹어 삼킨 뒤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내 생애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내 밥이다. 내 놈에게 줄 국물은 여기 단 한 방울도 없다. 나는 육중한 대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 절규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나는 마당 가득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을 보았다. 아주 길고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내 인생에 비로소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